2025년 늦가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작은 사무실. 벽면을 뒤덮은 자료들이 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죠. 5살 때 유진이가 웃고 있는 모습. 그 해맑은 웃음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을 후벼파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단서가 막다른 길이었군.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을 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미나였죠. 그 아이 얼굴에 핏기가 가셨더라고요. 요한씨. 태블릿을 든 손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차분한 미나가 아니었죠. 이걸 좀 보세요. 화면에 떠오른 건 낡은 문서였어요. 1985년 해운대 고아원 화재 관련 기밀문서라는 제목이 보였죠. 미나야, 그 자료들은 100번도 더 봤어. 피로가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정말이었거든요. 그 화재 자료만 몇 번을 뒤져봤는지.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달라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그리고 어제부터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4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위협은 여러 번 받았지만 최근 몇 년은 조용했는데 확실해. 내 검은 승용차예요. 같은 사람들이 교대로 감시하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정말 그랬어요. 검은 세단이 똑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올려다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어요. 머리카락이 삐쭉 솟아올랐달까요? 이번엔 정말 뭔가 다르다. 40년 만에 드디어 진짜 실마리를 잡은 건지도 몰랐어요.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죠. 감시받는다는 건 우리가 위험한 선을 넘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날 오후 KTX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머리는 온통 그 기밀문서로 가득했죠. 미나가 마주 앉아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삐리리링. 휴대폰 벨소리가 정막을 깼어요. 모르는 번호.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왜인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이완 씨입니까? 늙고 지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박철호입니다. 40년 전 해운대 고아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허벅지가 덜덜 떨렸어요. 명치가 아플 정도로 놀랐달까요? 40년 전 그 고아원 관계자라니. 얼마나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맸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부산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죠.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혈관을 얼어붙게 했죠. 조심하세요. 당신이 찾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나가 제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창밖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가슴 한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40년을 기다린 진실이 정말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렘과 함께 위험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KTX가 부산역에 도착할 때까지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카페 안은 오후 시간치고는 시끄러웠어요. 학생들의 수다 소리와 에스프레소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구석진 자리에 그 남자만은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고요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철호 씨, 수염을 기른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는데 그건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주변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눈빛이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온 사람의 것 같았거든요. 제가 미나와 함께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40년 전 그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달까요? 40년 동안 의심만 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평소에 침착한 그 애도 이런 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박철호 씨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카페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처럼 그분의 말만이 귓가에 울렸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어요. 그 혼란 속에서 몇몇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깊은 슬픔도 밀려왔어요. 유진이가, 제 귀여운 여동생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거든요.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4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 드디어 풀릴 것 같은 순간이었는데 동시에 그 진실이 너무도 잔혹했어요. 불법 입양 조직이 있었어요. 박철호 씨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해외로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조직이었죠. 특히 외모가 예쁘거나 건강한 아이들을 노렸어요. 화제는 그들이 증거를 없애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5살이었던 유진이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랐거든요. 그런 순수한 아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그럼 유진이도? 물으려다 말았어요. 답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박철호 씨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분의 눈이 커졌고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런. 뒤를 돌아보니 검은 세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있었어요. 차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 둘이 내리고 있었어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전혀 신사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 같달까요?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박철호 씨가 벌떡 일어서면서 다급하게 외쳤어요. 커피잔이 넘어지면서 갈색 액체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그때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추적해온 이 일이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진실이었구나. 카페 뒷문으로 뛰어나왔어요. 부산의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55살의 몸으로 이렇게 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무릎이 아팠고 허리도 뻐근했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서 멈출 수가 없었죠. 헉.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요. 이쪽으로. 미나가 제 팔을 잡아 끌면서 오른쪽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 애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저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어요. 젊음이 부러웠달까요? 왜 우리를 쫓는 거죠? 미나가 뛰면서 물었어요. 박철호 씨가 뒤를 돌아보면서 답했어요. 40년 전 비밀을 파헤치니까요. 그 조직은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과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등줄기로 쌓은 기운이 흘렀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럼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골목길이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좌로 우로 휘청거리며 뛰다 보니 어디가 어딘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누군가 나타났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단단해 보였지만 우리를 쫓던 사람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양손을 들어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죠. 이유한 씨, 잠깐만요. 저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경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최한수라고 해요. 탐정이에요. 그가 천천히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증명해 드릴게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당신의 여동생 유진. 그녀는 살아있었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40년을 찾아 헤맸던 유진이가 살아있다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골목길 한복판에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이에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상상했던 순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이야. 최한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어요. 3년 전부터 그녀를 추적해왔어요. 다른 의뢰인의 케이스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하지만 그녀를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녀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뒤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유진이가 살아있다는 희망이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거든요. 40년의 기나긴 여정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위험이 있어도 유진이를 찾을 거예요. 최한수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우리를 또 다른 골목으로 이끌었어요. 그를 따라가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가슴 한편에서는 40년 만에 찾은 희망이 꿈틀거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더 큰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40년 동안 기다린 진실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폐건물의 외관은 완전히 우리를 속였어요. 겉보기엔 버려진 지 오래된 것 같았는데 지하로 이어진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숨이 멎을 뻔했어요. 철문 하나를 지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첨단 장비들이 벽면을 따라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면서 각종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전자기기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죠. 영화에서나 보던 비밀 요원들의 작전 기지가 현실에 있다니. 와. 미나가 입을 벌린 채 경이로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 애도 저와 같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최한수 씨가 중앙에 있는 대형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더니 몇 개의 키를 눌렀어요. 화면에 복잡한 도표들과 문서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1985년 그 화재는 정부 차원에서 은폐된 사건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정부가. 허벅지에 힘이 빠지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40년 동안 개인적인 비극이라고, 그저 운이 나빴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국가적 음모였다니. 정부가. 왜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88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최한수 씨가 화면의 자료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차분하지 않았어요. 듣고 있자니 점점 더 끔찍해졌거든요. 국제적인 아동 인신매매 조직이 한국의 여러 고아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외국 언론에 의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 사실이 완전히 공개됐다면 올림픽 개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상황이었죠. 화면에는 당시 신문 기사들과 정부 내부 문서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기밀, 극비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었죠. 그래서 정부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증인들을 침묵시키고 그 과정에서 해운대 고아원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박철호 씨가 떨리는 손으로 이 말을 짚었어요.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죠. 저도 그때 협박을 받았어요.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들이 위험할 거라고.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어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침묵하셨구나. 그분도 또 다른 피해자였던 거예요.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 유진이는? 미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막을 깼어요. 저도 같은 궁금증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실을 알았지만 정작 유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거든요. 최한수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프린터에서 나온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죠.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멈췄어요. 미국 시애틀에서 줄리아 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52세, 성마리아 병원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 여성은 분명히 유진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매, 그 코, 입가에 살짝 남아있는 어릴 적 보조개까지 엄마를 닮은 그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어린 시절 제가 업어주고 함께 뛰어놀던 그 아이가 이제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틀림없었어요. 제 여동생이었어요. 유진이야. 정말 유진이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진을 든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죠. 40년 만에 여동생의 얼굴을 보는데 기쁨과 슬픔, 분노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최한수 씨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거든요. 문제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질 것 같았어요. 그 조직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당신이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설마 유진이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최한수 씨가 또 다른 파일을 열면서 설명했는데 듣는 내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 여동생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보험 같은 존재예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인질이죠.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40년을 기다려서 겨우 찾았는데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미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그들의 한국 조직부터 무력화시켜야 해요. 그래야 미국에 있는 당신 여동생도 안전해질 수 있었어요. 삑삑삑. 갑자기 귀를 찢는 경보음이 지하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형광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깜빡거렸죠. 누군가 접근하고 있었어요. 최한수 씨가 여러 모니터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미나가 작은 창문 쪽으로 뛰어가더니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SUV 세대가 건물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무장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다고. 40년을 숨어서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유진이를 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숨지 말자.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단호하게 말했을 때 모두가 저를 걱정스럽게 봤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죠. 이제 정말로 끝낼 때가 왔다는 걸.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한 후
하룻밤이 지났어요. 새로운 안전가옥에서 맞은 아침이었죠. 낡은 모텔 방이었지만 적어도 안전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유진이를 찾았다는 기쁨과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최한수 씨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내용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조직의 실체를 더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정재계 인사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까지 연루되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계속 운영되어 온 거대한 네트워크예요. 박철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었던 거구나. 미나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런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거든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큰 조직이라도 약점은 있을 테니까요. 최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동료가 생겼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제 정말로 결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30대 중반쯤,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 한눈에 봐도 군인 출신 같았어요. 김태영입니다. 한수 씨가 소개했어요. 전직 특수부대원이고 현재는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셔요. 태영 씨가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그 악수에서 믿음직한 힘이 느껴졌죠. 상황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려 한다니. 40년 동안 거의 혼자 싸워왔는데 태영 씨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더니 폭탄 같은 정보를 터뜨렸어요. 조직의 한국 지부장을 찾아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름은 윤성만. 현재 대형 건설회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윤성만. 그 이름 들어보셨나요?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기업인이에요. 자선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런 사람이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지만 한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실제로는 40년 전부터 아동 인신매매를 주도해온 악마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를 갈며 중얼거렸죠. 그런 놈이. 미나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거물을 상대하기엔 우리가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 태영 씨가 지도를 펼치면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윤성만은 매주 화요일마다 강남의 VIP 골프클럽에 갑니다. 아주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인 일정. 그게 약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철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호는 어떻게 되나요? 경호원 4명이 항상 따라다니지만 골프장 안에서는 경계가 상당히 느슨해집니다. 태영 씨가 골프장 설계도를 가리키며 상세히 설명했어요. 듣고 있자니 정말 가능할 것 같았어요. 좋아요. 제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어요. 먼저 윤성만을 처리하고 그 다음 미국으로 가서 유진이를 구하는 거예요. 한수 씨가 우려를 표했어요. 위험합니다. 한번 실패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알아요. 위험하다는 거 하지만 4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미나가 제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려줬어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꼭 성공할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40년 동안 혼자 싸워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진짜 유진이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희망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강남의 VIP 골프클럽. 평생 발 디딜 일 없을 줄 알았던 곳에 캐디 복장으로 서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죠. 흰색 골프복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55살 캐디. 손에 땀이 계속 났어요. 40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왔거든요. 들어옵니다. 이어폰을 통해 태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벤츠가 클럽하우스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내린 남자? 윤석만. 68세라는데 정말 건장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차갑고 계산적인 인간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눈이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골프백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면서요. 윤석만이 저를 훑어봤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자네, 새로운 캐디인가? 평소에 안 보던 얼굴인데. 네, 어제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미친 듯이 떨고 있었어요. 들킬까봐, 40년을 준비한 이 순간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한 번 더 봤지만 다행히 넘어갔어요. 첫 홀부터 17홀까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의 골프백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항상 가까이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요한 씨, 18홀에서 경호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울 것 같아요. 미나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렸어요. 드디어 18홀 끝 지점에 도착했어요. 윤석만이 마지막 퍼팅을 준비하는 순간 경호원들이 잠시 멀어졌어요. 지금이었어요. 40년을 기다린 순간이. 윤석만.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에 40년의 분노가 실렸죠. 그가 골프채를 든 채로 천천히 돌아섰어요. 뭐라고 했나? 1985년 해운대 고아원 화재 사건. 기억하시나요? 제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쌓이고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윤석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누구냐? 너는? 이유한입니다. 한 걸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그날 사라진 이유진의 오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황했다가 곧 비열한 미소를 지었죠. 아, 그 작은 계집애의 오빠였군. 40년 만에 찾아오다니 끈질기긴 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유진이를 그런 식으로 부르다니. 내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주먹이 떨렸어요. 정말 참기 어려웠죠. 별거 아니야. 그가 골프채를 만지작거리며 비웃었어요. 좋은 집에 입양시켜준 것뿐이지.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을 거야. 입양이 아니라 인신매매였잖아. 제가 소리쳤을 때 윤석만이 갑자기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하지만 40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저였거든요. 재빨리 피하면서 그의 팔목을 붙잡았죠. 누가 배후에 있었어요? 어디로 팔았느냐? 내가 알아서 뭐하게? 아직도 여유를 부리는 그 인간. 정말 끝까지? 이미 늦었어. 내 여동생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넌 곧 죽을 거야. 탕. 총성이 울렸어요. 총알이 제 옆 나무에 박혔죠. 경호원이 저를 향해 쏜 거였어요.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세요. 태영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윤석만이 저를 밀치면서 비로 비틀거렸어요. 그리고는 경호원들에게 날카롭게 소리쳤죠. 저 놈을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 그 순간부터는 정말 악몽 같았어요. 55살에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저도 놀라웠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와 계속 울리는 총성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았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미나가 앞서 달리며 길을 안내했어요. 그 아이가 미리 준비해둔 탈출로를 따라 뛰었죠. 정말 그 애가 없었으면 잡혔을 거예요. 골프장 뒤쪽 주차장에 세워둔 차까지 뛰어가는 게 마라톤 완주하는 것만큼 힘들었어요. 겨우 차에 올라탔을 때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훅, 훅, 훅.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뒷좌석에 몸을 맡겼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미나가 급하게 차를 출발시키면서 백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어요? 괜찮아. 다만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윤석만의 반응을 보니 그 인간은 더 큰 조직의 말단에 불과해. 그의 태도에서 확신했거든요. 제가 그를 몰아붙일 때 보인 반응이 진짜 배우가 따로 있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윤석만은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저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자기 위에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진짜 배우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미나가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유진이를 이용해서 나를 조종하려 할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한수 씨였죠. 요한 씨, 긴급한 정보가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윤석만의 금융거래 내역을 해킹해서 추적했더니 스위스 비밀 계좌와 연결된 거액의 송금 기록이 있었어요. 누구 계좌입니까? 국제 인신매매 조직의 최고 보스, 빅터 크롤이라는 자입니다. 러시아계 미국인으로 현재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시애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달까요? 시애틀. 유진이가 있는 곳이군.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유진이가 있는 바로 그 도시에 40년 동안 찾아 헤맨 진짜 악마도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유진이를 계속 감시하고 관리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 빅터 크롤이라는 인간이 정말 모든 것의 배후인 건가요? 최한수 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40년 전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아동 인신매매를 총괄해온 인물이에요. 공식적으로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한 내용이었나 봐요. 미나가 백미러로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속에서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시애틀로 가야 해.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40년 동안 유진이를 찾아 헤맸는데 이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어.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미나의 우려가 이해됐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어.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유진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윤석만을 건드린 이상 그들이 유진이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40년 만에 찾은 여동생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최한수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요한 씨, 방금 확인한 건 빅터 크롤이 시애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준비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윤석만을 건드린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응책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손에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했죠.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가야 해. 미나가 핸들을 꽉 쥐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함께 가겠어요. 미나야, 너무 위험해. 혼자 가시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이 일에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끝을 보고 싶어요. 고마웠어요. 40년 동안 거의 혼자 싸워왔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끝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있었어요. 그리고 시애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이었죠. 차가 공항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40년의 여정이 드디어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장이 해피엔딩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일주일 후 인천공항 출국장. 여권을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게 건네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40년 만에 유진이를 만나러 간다는 설렘과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적의 본거지로 스스로 들어간다는 공포가 가슴속에서 교차하고 있었어요. 마치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기분이었달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미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한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그 아이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죠. 적들의 본거지로 직접 들어가는 건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40년을 기다렸어.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죠.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진짜 끝을 내야 해. 더 이상 도망치면서 살 수는 없어. 태영 씨가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 시애틀 도착하면 일단 흩어져서 행동합시다. 한꺼번에 움직이면 너무 눈에 띄니까요. 그들도 우리가 온다는 걸 예상하고 있을 테니까. 탑승 게이트 앞에서 최한수 씨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줬어요. 크롤의 조직은 시애틀 전체에 거미줄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경찰, 정치인, 사업가들까지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줄리아 김, 유진 씨 주변에도 24시간 감시가 붙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보안회사 직원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시요원들이에요. 24시간 감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40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채로 감옥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뜻이잖아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철저하게 통제당하며 살았던 거예요. 박철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죠. 정말 조심하세요. 40년 전에도 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지금은 더 강해졌을 테니까.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그 비를 맞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유진이가 있는 도시에 온 거잖아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40년 동안 상상만 했던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유진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시애틀의 공기는 한국과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촉촉했죠. 먼저 호텔에 체크인하고 성 마리아 병원 주변을 정찰해볼까요? 미나가 택시를 부르면서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태영 씨가 갑자기 제 팔을 살짝 잡으며 경고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벌써 꼬리가 붙었네요. 시선을 자연스럽게 돌려보니 정말 그랬어요. 멀리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감시가 시작된 거예요. 역시 크롤의 조직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택시 안에서 40년 전 찍은 여동생 사진을 꺼내봤어요. 낡고 발에서 모서리가 해지고 색깔도 많이 변한 사진. 거기엔 5살의 유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 순진무구한 미소를 보니 다시 눈물이 났어요. 유진아, 오빠가 드디어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 사진에 대고 속삭일 때 정말 유진이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달까요? 성마리아 병원 맞은편 작은 카페에서 감시를 시작한 지 3시간째였어요. 망원경으로 병원 출입구를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놓칠까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거든요. 그때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어요. 저기 나오는 여성이 줄리아 김인 것 같아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52세의 중년 여성. 하지만 그 걸음걸이, 그 뒷모습, 그 자세는 분명히 어린 시절의 유진이었어요. 엄마처럼 약간 안짱다리로 걷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유진이야. 내 여동생이 맞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만에 실제로 유진이를 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당장 뛰어가서 유진아 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녀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영 씨가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보고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번갈아가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프로들이에요. 정말 화가 났어요. 유진이가 자신도 모르게 감시당하며 살아왔다는 게, 그 아이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런 감옥 같은 삶을 살아왔겠군. 주먹을 쥐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미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접근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맞는 말이었어요. 잘못 접근했다가는 유진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40년을 기다린 재회가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며칠 후 태영 씨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크롤의 본거지를 찾았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태영 씨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시애틀 외곽 벨뷰 지역의 대저택이에요. 정말 요새 같은 곳입니다. 경비는 어떻습니까? 상상 이상이에요. 3m 높이의 담장, 최신형 CCTV 시스템, 그리고 무장한 경비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순찰하고 있어요. 출입구도 여러 겹의 보안 시스템으로 막혀 있고요.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크롤을 밖으로 유인해낼 방법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표시된 건 낯선 해외 번호였죠. 여보세요?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이유한 씨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빅터 크롤입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 동안 찾아 헤맨 악마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목소리만으로도 그 인간의 차가운 성격이 느껴졌어요. 무슨 용건입니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만나게 됐군요. 정말 끈질긴 분이시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저를 관찰해온 것처럼 말했어요. 내일 오후 3시 시애틀 센터 근처 스타벅스에서 만납시다. 물론 혼자 오시고요. 친구들은 집에서 기다리게 하시고요. 우리가 팀으로 움직인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조직이었죠.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분명히 함정이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이것이 유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니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나와 태영 씨를 봤어요. 둘 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명백한 함정이에요. 위험해 보여. 미나가 불안하게 말했어요. 알아. 하지만 가야 해. 4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모든 것이 결판날 때가 온 거예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긴 여정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시애틀 센터 근처 카페. 오후 3시 정각. 혼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40년 동안 꿈에서도 원수로 여겨온 그 남자를 드디어 마주하게 되다니. 손바닥에 식은땀이 계속 났고 목이 바짝 말랐어요. 커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정확히 3시, 60대의 백인 남성이 여유롭게 들어왔어요. 은발의 차가운 회색 눈동자, 비싼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 빅터 크롤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그 악마를 직접 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가 마주 앉자마자 예상치 못한 말을 던졌어요. 사실 당신을 여기로 부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날카롭게 물었죠. 이 인간이 무슨 술수를 부리려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속을 수는 없었어요. 당신의 여동생 줄리아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크롤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천천히 보여줬어요. 유진이가 한국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것도 어린이용 한국어 교재였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무의식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 하고 자꾸 어린 시절 꿈에 대해 묻곤 하죠. 심장이 콩 떨어졌어요. 유진이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었어요. 40년이 지나도 혈육의 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이었나 봐요. 그녀가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크롤의 눈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마치 얼음덩어리 같았달까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녀를 직접 만나서 과거를 잊게 만들어야 해요. 조용히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라고 설득하시오. 이 미친 소리를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크롤이 또 다른 사진을 차분하게 보여줬어요. 최한수 씨와 박철호 씨가 한국에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었죠. 어제 찍은 것 같은 선명한 사진들이었었어요. 만약 거부한다면 한국에 있는 당신의 소중한 동료들이 위험해질 겁니다. 물론 그 젊은 여자친구와 보안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협박이었어요. 치졸하고 비열한 협박. 하지만 그의 조직력을 생각하면 빈말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서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간 가슴 깊숙이 쌓여온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내 놈 같은 악마와는 협상할 게 없어. 테이블을 뒤엎으면서 크롤에게 달려들었어요.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상관없었어요. 크롤도 나이에 비해 의외로 민첩했어요. 제 공격을 옆으로 피하면서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나이에 비해 여전히 강하시군요. 하지만 젊었을 때만 못하죠. 카페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며 도망가는 와중에 우리는 정말 죽기 살기로 맞붙었죠. 55살과 68살의 늙은이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줄이야. 요한씨. 그때 미나와 태영씨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미나는 크롤의 부하들과 격투를 벌이기 시작했고 태영씨는 재빨리 권총을 꺼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두 멈춰. 움직이지 마. 하지만 크롤은 이미 카페 뒷문을 향해 도망치고 있었어요. 놓칠 뻔했군.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크롤을 뒤쫓아 뛰기 시작했어요. 55살에 이런 추격전을 벌이다니. 하지만 유진이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40년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시애틀 시내 복잡한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크롤. 끝까지 도망칠 생각이냐?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을 때 크롤이 뒤돌아보며 여전히 여유롭게 비웃었어요. 40년 전에도 그랬지만 당신은 항상 한 발 늦어요. 갑자기 재킷 안에서 권총을 꺼내 저를 향해 섰어요. 탕. 탕. 총알이 제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어요. 재빨리 옆 건물의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요한 씨, 크롤의 차량이 이블록 앞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어폰을 통해 미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 다른 길로 우회해서 달렸어요. 크롤보다 먼저 그의 차량에 도착해야 했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저격 위치에서 크롤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태영 씨의 목소리도 이어폰을 통해 들렸어요. 아직 안 돼. 내가 직접 끝내야 해. 이건 제 개인적인 싸움이었어요. 40년을 기다린 제가 직접 끝을 봐야 했죠. 다른 사람의 손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었어요. 크롤의 검은색 벤츠 앞에 먼저 도착했어요. 크롤이 헐떡이며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제가 그림자처럼 나타났죠. 이제 도망칠 곳도 없군. 천천히 다가가면서 차분하게 말했을 때 크롤이 차량에 기대며 의외로 체념한 듯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인정하지. 당신이 이겼어요. 너무나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저항할 줄 알았는데. 내 여동생은 어디 있어? 집에 있을 거야. 성마리아 병원 근처 그린힐 아파트 1205호. 크롤이 순순히 대답했어요. 너무 쉽게 말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협조적이야? 그때 크롤이 시애틀의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정말 쓸쓸하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이 더러운 게임을 해왔지만 이제 정말 지쳤거든요. 그리고 당신 같은 형이 있는 그 아이가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가세요, 이완. 그리고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빼앗은 40년을 되돌려주세요. 그의 마지막 말이 이상하게 진심처럼 들렸어요. 악마도 늙으면 후회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지쳐버린 걸까요? 성마리아 병원 근처 그린힐 아파트 앞. 미나와 태영 씨가 함께 있었어요. 둘 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40년 만이구나. 떨리는 손으로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1205호. 거기에 정말 유진이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꿈만 같았거든요. 괜찮을 거예요. 혈육의 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미나가 제 어깨를 다독여주며 격려해줬어요. 그 아이 목소리에도 감동이 묻어났어요. 크롤은 체포됐지만 혹시 모르니 제가 아래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태영 씨가 주변을 경계하며 든든하게 말했죠. 고마워, 태영아. 미나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이 몇 초가 더 길게 느껴지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205호 문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숨이 막혔어요. 유진아, 오빠가 드디어 왔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그 소리가 긴 기다림을 끝내는 마지막 종소리 같았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어요. 줄리아 김아니, 제 여동생 유진이가. 52세가 된 그 얼굴에도 어린 시절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엄마를 닮은 그 눈매, 살짝 올라간 코끝,
웃을 때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까지. 시간이 흘렀지만 제가 기억하는 5살 유진이의 흔적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누구세요? 이 시간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년을 준비했는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는 이유한이라고 합니다.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손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혹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살았던 줄리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뭔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억이 있는 것 같았죠.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요. 왜 그런 질문을? 그리고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주머니에서 40년 전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우리 남매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진을 본 순간 줄리아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경직됐어요. 이건 어디서? 이 아이는? 사진 속 어린 유진이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진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40년 동안 꾹꾹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나야, 오빠야, 이완이야. 줄리아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서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녀가 전혀 믿지 못했거든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겠죠. 40년 동안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아주 어릴 때 정식으로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양부모님들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혼란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어, 유진아. 너는 입양이 아니라 인신매매당한 거야. 고아원 화재는 그들이 조작한 사건이었고 너를 포함한 여러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기기 위한 수단이었어. 줄리아가 고개를 격렬하게 저으며 일어섰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말도 안 돼요. 제 양부모님들은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간호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요. 그들도 진실을 몰랐을 거야, 유진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단지 입양기관을 통해 너를 만났을 뿐이야. 그들에게도 너는 소중한 딸이었을 거고 진심으로 사랑했을 거야.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진실은 달랐어. 그때 제가 가져온 모든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40년 동안 모은 증거들, 정부 기밀 문서들, 증언들. 나는 40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 너를 찾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거든. 그때 줄리아가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뭔가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오빠가 찾으러 온다고 했었죠? 어린 시절부터 자꾸 꿈에 나오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꼭 찾으러 간다고, 기다리라고. 그래, 유진아. 약속했잖아. 오빠가 꼭 찾으러 간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순간 줄리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무릎을 꿇고 여동생 앞에 앉았을 때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40년 동안 정말 혼자였어요. 양부모님들이 좋으셨지만 항상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 일부가 어딘가에서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미안해, 유진아. 오빠가 더 빨리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제가 사죄하자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저는 항상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뭘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빠였구나. 40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5살 유진이와 12살의 제가 다시 만난 것 같았달까요? 그 고아원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안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이제 괜찮아, 유진아. 오빠가 드디어 왔어.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가슴속에 쌓여있던 40년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 지켜보던 미나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드디어 만났네요. 며칠 후 시애틀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어요. 유진이가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정리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제가 태어난 곳을 직접 보고 싶어요. 정말이야. 너무 기뻤어요. 유진이가 스스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다니. 억지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40년 늦었지만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런 뜻인가 봐요. 태영 씨가 정리된 보고서를 펼치며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크롤의 조직이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려 156명의 아이들이 가족과 재회했어요. 40년, 30년, 20년? 각기 다른 시간을 기다린 가족들이 모두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다른 많은 가족들도 구원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만의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 아이도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3개월 후 인천공항 도착 로비. 유진이와 함께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40년 전에 잃어버린 여동생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다니. 이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최한수 씨, 박철호 씨, 태영 씨, 미나. 모든 동료들이 나와서 우리를 맞아줬어요. 꽃다발과 환영 현수막까지 준비해서요. 유진 씨,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나가 꽃다발을 건네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오빠의 소중한 동료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혼자가 아니었구나 싶어서. 유진이가 감동해서 말했을 때 모두가 울컥했어요. 특히 박철호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4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했던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여성으로 자라서 돌아오시다니. 정말 꿈 같습니다. 그분의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이해됐어요. 40년 동안 그분도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으셨겠죠. 아저씨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서 아저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유진이가 박철호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위로해드렸어요. 그 말에 박철호 씨가 드디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40년 만에 받는 용서의 말씀이었거든요. 부산 해운대. 옛 고아원 터는 이제 희망공원이라는 작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곳에 서 있으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했어요. 40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였거든요. 유진이도 조용히 그곳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구나. 그리고 여기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제가 여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미나가 공식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재단 설립 서류가 모두 완료됐어요.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희망재단으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승인도 모두 받았고요. 우리는 단순히 제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이 더 이상 없도록 전문적인 재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한 거죠. 윤석만을 비롯한 한국 내 공범들도 모두 법정에서 처벌받았습니다.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등 중형이 선고됐고요. 최한수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는 게 실감났어요. 비록 40년이 걸렸지만 말이에요. 40년 만에 진짜 정의가 실현됐군요. 박철호 씨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경험한 끔찍한 일들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태영 씨가 미래를 바라보며 결의의 참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1년 후 서울에 있는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희망재단 사무실은 이제 제 두 번째 집이 되었어요. 벽면에는 재단을 통해 가족과 재회한 수많은 아이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죠. 이번 달에 새로 접수된 실종 아동 사건은 총 23건입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원래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이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았달까요? 대형 모니터를 통해 화상회의로 참여한 유진이가 미국 시애틀 지부에서 보고했어요. 시애틀 지부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이번 주에만 3가족이 재회했고 이번 달 총 12건의 성공 사례가 있었어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가족들의 기쁨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우리의 노하우와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 15개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니나가 통계 자료를 정리하며 뿌듯하게 말했어요. 다행히 크롤 같은 대규모 조직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는 늦출 수 없죠. 태영 씨가 보안 담당자로서 신중하게 말했어요. 정부에서도 아동 보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40년 전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말이에요. 최한수 씨가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 끔찍했던 40년 전의 비극이 이제는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박철호 씨가 희망의 참 목소리로 덧붙이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진정한 의미가 있었구나. 그날 저녁, 유진이와 함께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한강에 반짝이며 반사되고 있었어요. 40년 전에도 이곳을 걸었었죠. 하지만 그때는 혼자였어요. 유진이를 그리워하며 절망 속에서 말이에요. 오빠, 정말로 40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진지하게 물었을 때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매일매일이었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지막 생각이 너였어. 꿈속에서도 너를 찾아 헤맸고 정말 사실이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유진이를 생각했어요. 밥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유진이가 있었어요. 미안해요, 오빠. 그 긴 시간 동안 기억하지 못해서, 오빠를 찾지 못해서. 유진이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을 때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유진아.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다시 함께라는 거야. 잃어버린 4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들은 우리 것이잖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거예요. 다른 가족들을 찾아주는 일. 유진이가 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우리처럼 헤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아직도 세상에 너무 많아. 우리가 경험한 기적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때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평생 함께 할게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40년의 긴 기다림이 결국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한강물이 반짝이며 유유히 흘러갔어요. 시간도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4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가족,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희망과 꿈들과 함께였으니까요. 2년이 더 흘렀어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더 이상 그 낡고 바랜 사진만 홀로 놓여 있었어요. 대신 최근에 찍은 유진이와의 새로운 사진들이 가득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남매의 모습들. 생일 파티에서, 재단 행사에서, 여행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그 옆에는 재단을 통해 가족과 재회한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의 사진이 함께 있어요. 어떤 사진에는 45년 만에 만난 형제가, 어떤 사진에는 32년 만에 품에 안긴 딸이, 또 어떤 사진에는 28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어요. 그 모든 사진이 기적 같은 순간들을 담고 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여. 40년 전과 같은 계절, 같은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제 그 바람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절망과 아픔을 실어다 주던 바람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바람 같달까요? 띠리리링. 오늘도 새로운 전화가 울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어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었어요. 18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달라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에서 40년 전 절망에 빠진 제 모습과 똑같은 아픔이 느껴졌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따뜻하면서도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찾았습니다. 기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와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물든 강물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40년은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시작이야. 그래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줄 거예요. 40년의 고통과 기다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서 말이에요. 벽에 걸린 재단 설립 이념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모든 아이는 가족과 함께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